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독일 아카데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시던 홍기민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한국이 대표적으로 참 문제가 되는 나라가 되겠네요. 예. 뭐 둘 다 발전한 나라고 GDP도 굉장히 높은 나라고 선진국 수준인데 부의 불평등, 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회 소요라든가 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일본은 워낙 조금 순종적이라고 표현했나. 그 계층의 안정성이 높아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좀 덜 그런 것 같긴 하고.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그래요? 저는 나라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부채 문제 터지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은 뭐 유순하건 순종적이건 당장 내 돈이 눈앞에서 없어지는데 눈에 불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작년에 있었던 재미난 일 하나 꼭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영국에서 작년에 파운드화 위기 잠깐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네네. 그때 갑자기 연기금이 문제가 돼가지고. 네, 그렇죠. 연기금이 레버리지로 너무 많이 써서 채권 투자를 했는데 채권 가격이 흔들리자 연기금이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렇죠.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트러스 총리가 결국 밀리게 된 제일 중요한 계기는 연기금이 우리 지금 빵꾸나게 생겼다. 네, 그렇죠. 연기금 빵꾸 나면 니네 어떡할 거냐 이거였는데 이런 인과관계가 터질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고 그래요. 트러스 총리가 얘기했던 거는 감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감세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에다가 줄을 대놓은 이렇게 저렇게 나 있는 그 부채 관계자들이 다 패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세를 하게 되면은 이거 파운드화의 가치가 당장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왜 대폭락을 하게 됐죠? 네. 파운드화의 가치가 대폭락을 하게 되니까 연기금으로서는 이 대체 투자, 대안 투자 해놨던 거에서 이 증거금으로 맡겨야 되는 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면서 우리 빵꾸 나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급하게 막 몇백억 파운드를 찍어가지고서 빌려준다 만다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트러스 총리는 그때 자기 대처 흉내 한번 내보려고. 한번 쿨하게 보이려고 세금 깎겠습니다 하고 멋있게 한번 지른 건데 지금 부채 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문제냐 그게 아니고 일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령 여기서 무슨 금리를 어떻게 한다라든가 또는 뭐 감세를 한다든가 이랬을 적에 인과관계가 어디로 터져서 어디가 문제가 될지는 사실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고 만약 거기 걸려있는 게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수많은 서민들의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 국민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다 그러면은 이건 바로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니까 저는 일촉즉발일 뿐만 아니라 예측 불허가 아닌가 어느 나라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국제금융사회에서 보면 가장 특이한 점은 엔화의 약세와 YCC의 폐지와 관련된 그 미국 채권 수급의 약화 뭐 이게 연결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무 재밌는데 미국 채권 가격은 끝없이 오르고 덕분에 달러는 너무 강세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순환적으로 또 일종의 악순환이죠. 그런 흐름들을 지지해 주는 거는 일본의 그 너무 많이 푼 돈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3%가 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래서 YCC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를 줄다리를 놓고 그거 뭐 할 듯 안 할 듯 하니까 계속해서 약화되는 엔화 가치 엔화 가치가 약세니까 또 방어를 해야 되니까 미국 국채 못 사주고 또 미국 국채를 못 사주니까 또 수요가 떨어지니까 발행은 계속하고 재무부에서 미국 국채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아주 골 때리는 상황들이 지금 순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쬐면 저기가 볼록해지고 이렇게 되면 아니 이랬더니 왜 또 저기서 뭐가 터지고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게 민스키가 얘기한 상황인데 이게 핵발전소,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내재적으로 불안정해진 거를 큰 정부랑 큰 은행이 나와서 메꿔주면은 뭐가 이게 행복해질 것 같으냐. 당분간은 행복해질 수 있고 이게 어느 시간 동안은 버틸 수 있는데 민스키가 요거 전에 쓴 책, 재미난 책이 있는데 제목이 Can It Happen Again이에요. 이때 it을 갖다가 따옴표를 쳐놨는데 29년 대공황이 다시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건데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뉴딜 이후에 50년대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있고 큰 정부가 있고 공채를 발행을 하니까 대공황 같은 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믿고 있고 그 로버트 루카스라고 하는
제가 그 싫어하는 주류 경제학자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03년에 이 사람이 전미경제학회 회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경기순환은 끝났다. 우리 경제학이 완전히 과학직이 돼가지고 경기순환을 완전히 정복했다.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정도로 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큰 정부 큰 은행이 있으니까 경기순환 맞고 대공황은 안 벌어질 거라는데 민스키는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면은 무지막지한 규모로 올 텐데 그 1950년대부터 저 가깝게는 1980년대부터 그 무지막지하게 공채 발행하고 무지막지하게 중앙정부가 찍고 무지막지하게 금리 내려갖고 왔던 그 모든 유동성이 이제 한꺼번에 닥치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계기가 또 하나 저게 있었는데 아까 제가 민스키가 그 자본주의 단계를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어음 할인할 때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투자은행들 나와서 막 인수합병하고 난리 날 때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뉴딜 이후에 큰 정부랑 큰 은행이 있어가지고 관리 금융 시스템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슈페터의 지혜가 빛이 납니다. 아까 제가 자본주의 뭐라 그러냐면은 자본주의는 움직이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금융업자들이나 기업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혁신을 해요. 금융혁신을 해가지고 그 정부의 큰 은행과 그 큰 정부를 우회해버리는 방법을 다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게 1980년대에 나타난 사태였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왜 개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1980년대 초에. 그 월스트리트. 예, 그 유명한 이 사람이잖아요. 네, 멜빵 메고 나와. 네. 그래서 마이클 밀켄이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정크 본드라고 그러던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금융공학을 갖다가 그다음 우주 로켓 쏘던 그 금융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채권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뿌리는 일을 80년대 초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살로몬이 주요 역할을 또 했고요. 그 두 마이클 밀켄과 살로몬이 거기다 이제 모기지 채권이 그때 발행이 되죠. 그렇죠. 모기지 채권. 모기지 채권이 원래는 있었으나 금융화되지 않고 그냥 만기가 너무 불규칙해서 유동화를 못 시켰는데 그걸 살로몬에서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졌죠. 그렇죠. 이게 80년대 초부터 지금 말하면 살로몬이라든가 밀켄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지막지한 혁신들을 하게 되니까 80년대부터 이게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민스키가 마지막으로 봤었던 모습이에요. 80년대. 이제부터는 큰 은행이나 큰 정부가 다스리는 아까 말한 관리 자본주의, 매니저럴 캐피탈리즘이 아니고 무슨 자본주의라냐면은 머니 매니저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펀드 관리자 자본주의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돈 다루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있죠. 큰 손 투자자들, 큰 손 투자자들이 만들어내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2단계가 되면은 부채가 불어나는 그 어떤 속도라고 하는 게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 런어웨이가 돼버릴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은 29년에 터졌던 대공황이 다시 언젠가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네 번째 단계가 끝날 때는 다시 대공황 같은 것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그 부채가 늘어날 때는 아무런 적이 없는 거죠.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은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컴퓨터 엔터키 하나 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돈 필요해? 빌려줄게. 그리고 사실은 그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은 뭐 풀장에 물이 그냥 풀장이 점점 넓어지는 거나 똑같은 자기 수영 선수인데 풀장 넓게 해주면 너무 신나지. 그러니까 막 수영 치고 돈 그냥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거고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채는 언젠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진짜 부채가 너무 많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도대체.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은 너무 그걸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한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기업 엔터프라이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탁 내 재산, 땅과 같은 내 재산으로 인식하는구나라는 걸 요즘 느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남들이 침 바르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가격에 유지돼서 계속 영영 묵은토록 상속가가 증여를 해서 이 부를 유지시키고 원하는 뭐 그런 문화들이 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그 한국도 부채가 너무 많고 여기서 이제 유일한 출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그 미래의 소실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지금 아마 이럴 겁니다.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화성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아니 뭐 화성까지 안 가도 좋아요. 가령 옵티머스 요번에 테슬라에서 뭐 그 로봇 또 냈다는데 네. 제가 이거 성공한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저 테슬라 알지도 못하고 광고할 생각도 전혀 없는데 만약에 10년 안에 모든 가정에 옵티머스 로봇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몇 개 기업들이 대박이 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산업이 전면적으로 뒤바뀌어 가지고서 실제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기업들이. 예, 기업들이. 그야말로 단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미래의 소실점 있잖아요. 네. 그게 요만큼 가까이 온 거잖아요. 요것만 기다리면서 몇십 년을 끌어온 거라고 뭐 볼 수가 저기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술주 하이테크 주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면 하이테크 주에다가 미친 듯이 어떤 자본시장이 돈을 붓기 시작한 게 그게 90년대 닷컴붐 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젊었을 때인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낙관주의라고 그럴까 그 옵티미즘 같은 거. 네. 그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예. 매트릭스 그게 98년에 나왔는데 매트릭스 그 영화가 그 90년대의 자신감하고 그 어떤 그야말로 훅가시라고 그럴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그 영화인데. 네. 이제 인터넷으로 정보도 완벽해졌고, 그다음에 금융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금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거기다 인터넷 기술혁명으로 생산성도 올라가서 기억나세요? 신경제 이야기, 뉴 이코노미. 네네네. 경제 성장은 계속되지만 물가는 뛰지 않는다라는 네. 새로운 경제가 나타났다. 네. 막 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자금줄이 마르지 않은 곳이 있었는데 하이테크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는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절박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하이테크 부분에서 뭔가 대박 같은 게 터져가지고 산업 전체의 기술이 완전히 전환하는 그야말로 1920, 30년대 중화공업으로 전환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파괴적 혁신이 모든 산업에서 벌어지면서 이제 그동안 빚졌던 거 다 상각할 수 있고 청산할 수 있고 자본주의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대규모의 어떤 기술 혁신이 터질 듯 터져서 안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에 기껏 터진 게 SNS 그게 하나 터졌는데 페북이라든가 네, 뭐 이게 트위터도 있는데 이게 뭐 많이 바꿔놓긴 했는데 약해. 네. 약하죠. 그 다음에 2010년대 들어오니까 뭐 인공지능 얘기랑 이게 뭐 굉장히 막 나타나긴 했었고 2010년대 중반 초반에 플랫폼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이것도 뭔가 한 큐를 했는데 네. 이것도 좀 약해. 네. 이걸로 산업 전체가 다 바뀔 판은 아니고요. 사실은 남의 거를 뺏어온 거죠. 그렇죠. 플랫폼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시스템 뭐 이렇게 그 구조를 바꿔서 흡수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통 부분에서의 혁신이긴 하겠으나 이게 생산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2030년대 전에 그러니까 OECD 보고서를 전에 보니까는 이런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2035년까지 그 서비스업에서도 로봇이 인간을 80%까지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네. 예측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밋빛 예측이거든요.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로봇이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자율차가 완전히 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미래의 소실점이 여기가 오면서 이제 이 지금까지 왔었던 부채들도 어느 정도 청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종류의 기술 혁신이 터져줄 거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거기 하이테크에 목을 걸고 바이오에다가 뭐 인공지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가 몰리고 있는 거죠.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슈메터의 창조적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벌어진다. 뭐 이런 논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올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부채 문제를 해결합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있었던 기업은 망하는 형태로 청산이 되고요. 망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망하는 게 다 정상화가 되죠. 그럼 부채를 망하면서 터는 거지. 그렇죠. 망하면서 터는 거죠. 네, 망하면서 털어서 부채 문제는 지워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나 전체 경제 상황에서는 이 기업들이 너무나 혁신적이고 엄청난 GDP나 뭐 이런 것들을 끌어당겨 주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손실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가령 우리가 자동차 회사가 들어와서 마차 회사가 망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마차 회사의 그 빚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마차 회사 이 자본주의자 기업에서 청산이 재밌는 게 청산을 하면 빚은 날아가는데 유형 자산은 그대로 남아서 다른 회사 걸로 넘어가요. 가치가 유지가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이 되는 거죠. 네. 빚은 청산하고 그래서 마차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회사는 망했지만 그 마차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종류의 인프라라든가 이를테면 연락망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다른 회사로 다 합병이 되고 철도 회사나 이런 걸로 다 합쳐졌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자본 규모는 더 단실해지는 거고 네. 부채는 다 날아가는 거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돈 꿔줬었던 이제 채권자들만 이제 쓴 맛을 보고 이제 말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돈 꿔준 사람은 죽었고 그래도 그렇죠. 돈 꿔준 사람은 죽었지만 뭐 이 사람이 한 군데만 투자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투자했으면 아까 창조적 혁신하는 기업에 의해서 돈을 벌었으면 커버가 되는 거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 이게 마차 회사처럼 모든 기업이 다 망해버렸으면 채권자들이 패닉을 하면서 이거 돈 꿔주시오, 정부에다가 뭐 구제금융을 해주시오, 마차 산업을 살려주시오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미 마차 산업이 망해간다는 걸 보고서 마차 산업에 돈 꿔준 사람들도 이미 빠져나가가지고 포드 자동차에다 투자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에 의해 가지고 투자자들도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쓸만한 실물 자본들도 다 유형 자본들도 다 이동을 하니까 부채를 그런 식으로 털어버리고 새롭게 자본 주기 시작했어요. 되게 재밌네요. 그게 저거예요. 그 슈페터가 얘기한 거고 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카를로타 페레즈라고 하는 그 여성 경제학자가 그걸 해서 이 산업의 혁신 사이클하고 금융의 그 이 주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슈페터에 대해 배워야죠. 근데 또 이게 되게 천재니까 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스스로 아닌 사람들도 아닌 케인즈도 쫙 다 파낸 거잖아요. 똑똑하게 그렇죠. 그리고 스승도 사실 소용없는 게 제가 싫어하는 그 주류 경제학의 원흉이 누구냐면 폴 사뮤엘슨이거든요. 네네. 그 동문 동학이었어요. 둘이 같이 슈페터한테 배웠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스승도 별 소용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뭐 저희는 우리 홍기민 선생님 같은 스승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이거 다른 채널에서 할 수 없는, 그리고 경제 채널에서는 특별히 재테크 관련 경제 채널에 있을 수 없는 이 영역을 열은 거에 대해서 좀 무한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중년으로 되도록 완전히 이게 그 학문하고 사실은 학문이 살아있으려면 현장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스키는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딴소리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저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자꾸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컨센서스로 갖고 있어. 그 지식사회하고도 좀 연구해봐야 돼요. 어떻게 이 뻘거벗은 임금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패션쇼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관객들은 또 가만히 있어요. 지금 뻘거벗은 임금님 패션쇼가 벌어지는. 근데 이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는 지식사회학적으로 좀 연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정확하게 직시하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자기에 대한 직시, 사물에 대한 직시, 기업에 대한 직시, 그다음에 현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직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 안에서 뭔가 다이제스트를 잘못 시켜버리면, 다이제스트하는 능력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해버리면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도 망조가 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미래에 대한 전망, 이게 말씀하셨던 애니미 스피릿이 조금 작용되는 거지. 이거를 내 마음대로 그 투자에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기존에 가졌던 사고관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요. 투자 시장에.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죠. 그래서 다 망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 돈 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인즈가 유일하게 돈 번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리카르도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케인즈가 했던 중요한 얘기 꼭 하나 좀 투자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케인즈가 20세기 수학 확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학부 논문이었어요. 학부 졸업 논문이 확률론이었는데 미쳤다 진짜. 그 사람이 이 투자와 관련해서 하는 얘기는 투자의 제일 기초는 저거잖아요. 수익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의 흐름을 예측할 때 사람들이 그 예측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그 수익의 흐름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연금에서만 가능하고 연금은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불가능하다라는 게 케인즈의 모든 이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바의 역사적 데이터나 기존에 있던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 불가능하고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확률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전제를 다는데 확률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네. 이를테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 거는 분명히 6분의 1이라고 확률을 예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장가를 30 전에 갈 수 있는 확률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할 수 없는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확률이 존재하더라도 숫자로 기수적으로 계산하는 건 무의미하다. 60%다 40%다 말하는 건 무의미하고 요쪽 확률이 저쪽 확률보다 더 높으냐 낮으냐라는 상대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케인즈의 확률론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어도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행동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증시각도의 TV에서 항상 하는 말이 3년 후의 세상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3개월후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사흘 후도 사실 좀. 네, 근데 자꾸 5년 밸류에이션을 친단 말이에요. 5년 후 밸류에이션. 심지어는 10년 후 밸류에이션을 쳐. 세상이 네.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고. 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 끝나기 전에 제가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민스키에 대해서 좀 더 알려면 네, 어떻게 되는가. 예. 그런 얘기 조금 정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민스키의 그 뛰어남이 입증된 계기는 이 민스키 제자들이 출중한 제자들이 많은데 네. 이 여러 파가 있는데 크게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쪽은 그 유명한 현대 화폐 이론입니다. 그 MMT. 네. MMT의 그 어떤 그 이거의 총책임자랄까? 이 제일 그 지도적 인사가 이제 랜덜 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또 제자예요. 예. 이 민스키 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스키 책 바로 지금 막 그 두꺼운 책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으니까 이 랜덜 레이가 쓴 그 영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거 빨리 누가 번역 좀 해야 되는데 영어가 굉장히 쉽고 책이 짧기 때문에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Why Minsky Matter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왜 민스키가 중요한가? 지은이는 랜덜 레이. 요거는 아주 짧아요. 한 20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책이니까 그리고 글도 굉장히 쉽습니다. 네. 요거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민스키가 죽기 전에 이 사람은 워싱턴 대학 교수였는데 뉴욕의 바드 칼리지라고 하는 데 있는 레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서 많이 활동했어요. LEVY입니다. 지금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민스키가 했었던 작업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스키 제자가 아까 그 랜덜 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민스키 제자 그 MMT 하는 사람들 랜덜 레이 이 그룹이 그 레비 인스티튜트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MMT 집단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한 3분의 1은 투자자들이에요. 학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MMT를 만든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그룹이 투자자 그룹이에요. 이 경제학대로 투자했다가 다 망했다 우리. 이건 아니고 그 민스키 얘기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투자자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비 인스티튜트에서 나오는 그런 문서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금융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레비 인스티튜트 쳐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요게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도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스티브 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스티브하고 킨이 K-E-E-N 킨 스티브 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민스키 이야기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이거를 복잡계 이론, 이 사람도 수학자거든요. 복잡계 수학 모델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엄청난 그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요. 네. 요거 아주 프로그램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민스키 프로그램이에요. 민스키 프로그램. 참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가 개발했는데 이름은 민스키 프로그램이라고 붙였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몇 개 변수를 봐요. 그러니까 임금 GDP하고 그다음에 부채 정도, 사적 부채, 그다음에 공공 부채 정도하고 네. 몇 가지를 해 가지고 이걸 복잡계 이론으로 해서 한 5년, 1년, 5년 정도의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걸로 이 두 집단 MMT 그룹하고 스티브 킨하고 2008년 경제 위기를 갖다가 예측한 몇 안 되는 그룹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자면 민스키가 가진 이론의 어떤 현실성이라는 게 잘 드러나는 셈이죠. 이 스티브 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민스키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요것도 영어 책이라서 지금 번역을 기다리는 책입니다만은 그
뉴 이코노믹스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스티브 킨이 재작년인데 여기에 보면 민스키의 근거에서 어떻게 경기 순환과 이 거시 경제를 완전히 이제 금융이나 투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5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그 책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마켓 프라이싱인가? 그 얘기를 나중에 하겠다고. 마켓 프라이싱. 네, 그 얘기는 좀 해야죠. 네. 이 사람이 그 물가 이론 있죠. 물가 이론에서 또 주류 경제학이 또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또 질려버렸는데,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가격 이론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이 나요. MR 이코르 MC 그래갖고, 기업가는 그 생산을 하면서 이 생산을 해서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을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거. 네. 하나 더 팔았을 때 얼마 더 들어오나 요거를 한계 수입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한 개 더 생산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 요걸 한계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MC. 양쪽을 비교를 해서 한 개 더 팔았을 때 들어오는 수입하고 한 개 더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하고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과 생산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네. 그게 이제 마샬의 이론인데, 그거 배웠을 적에 제가 어린 나이인데, 19살인데, 아니, 세상에 어느 사장님이 이런 거 개선하고 앉아있나라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맞는 말씀이시나요? 네. 이거 파악도 못해요. 팔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한계 비용을 어떻게 파악을 하며, 한계 수입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모르겠어요. 경영학에서 그 하는 기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9살짜리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전제는 더 황당한데, 독점이 없는 완전 경쟁 상태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슈퍼마켓 가보면은 비누가 1000가지가 있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기껏 한 3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은 과점이나 독점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사장님들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한다? 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장님들이 실제 기업에서 이런 거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겠어요. 네. 너는 그 학문에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싸게 혼났는데. 아니 그 실험실에 들어왔는데 자꾸 현장 얘기나 현실 얘기를 하니까 그러죠. 왜 실험실에 지금 실험실 왔으면 실험실에 잘못했죠. 가운 입은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너가 지금. 근데 19살짜리가 뭘 알아요? 19살짜리가 보기에도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야 싶은 얘기가 말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대학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포스트 케인지안 쪽 나중에 이제 민스키가 영향을 또 받게 된 사람이 칼레츠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케인즈 이상으로 또 위대한 사람인데, 이 칼레츠키 쪽 이 사람에서는 가격 이론을 대안적으로 되는데, 실제 대부분의 시장은 독점 상태고, 그럼 독점 기업들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무슨 수요의 압력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딱 보냐면은 생산 비용이 있죠. 생산 비용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이윤율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곱해가지고 그냥 위에 덧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마크업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현업에서 그 용어를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마크업 프라이싱이 실제 기업들의 행태고, 그게 실제로 가격이 정해지는 바다. 네. 그런데 기업들이 그럼 마크업은 다 있어야 합니까? 다 이만큼씩 그렇죠. 마크업하고 싶을 텐데, 마크업을 어느 수준에서 그러면은 참고 저걸 하느냐 하면은, 이 베블린 표현으로 what traffics can bear라고 그러는데, 시장 상태에서 시장의 크기라든가 수요가 어느 만큼이나 되느냐, 그리고 가격을 요만큼 올렸을 적에 얘네들이 납득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 갖다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윤율을 그냥 붙여가지고 판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그 아까 말한 주류 경제학 가격 이론에서는 그 MRMC가 되는 순간까지 계속 생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서는 말도 안 되고, 마크업 프라이싱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윤율 수준이 안 나오면은 폐업해버려요. 가령 삼성전자가 신규 사업을 하는데 연 이윤율이 뭐 3%, 4% 이런 걸 가지고서 신규 사업을 할까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네네. 원하는 마크업 이윤율이 있어요. 그 벤치마크가 따로 있고. 네네. 그래서 그 이윤율을 붙여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게 실제 상황이라는 게 마크업 프라이싱 이론이에요. 네. 요게 이 민스키로 가면은 민스키가 케인즈주의자들을 싫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아까 말한 큰 정부, 큰 은행이 있을 당시에 이제 뉴딜 60년대, 70년대 이럴 적에 존 F 케네디도 그랬고, 린든
존슨 대통령도 그랬고 복지 정책을 불려주고 네. 노동자들 임금을 자꾸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른바 총수요를 확장을 해서 그걸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게 민스키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마크 프라이싱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구매력이 늘고 수요가 늘어나면은 기업들이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 이윤율을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은 뭐 그렇죠. 반응대 응전이니까 예. 반응에 따라 작동을 하는 게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순진한 케인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각본대로 하려면은 그렇게 해서 수요가 늘면은 공급도 늘어나서 공급이 늘어나니까는 그럼 공장도 더 짓고 노동자들도 더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일어나가지고 선순환이 벌어진다는 게 원래 각본인데 네. 실제로는 마크업 프라이싱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만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마크업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고 요 마크업이 된 이윤을 갖다가 기업들이 자기들이 그럼 자동적으로 그거를 그린필드 투자를 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공장을 더 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어떤 정신 나간 투자자가 우리가 무슨 공장 짓는 기계예요? 얘네들은 다 생각을 해갖고 여기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투자 조건이 어떻게 돼 있고 자산 시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 등등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 마인드로 그 초과 이윤을 처리를 하잖아요. 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자산 시장을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부가 복지를 불려가지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은 그걸로 무슨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업 주머니만 불어나게 되고 이 불어난 주머니의 돈들은 결국은 자산시장으로 가서 자산시장 인플레로 또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은 한 3쿠션 정도를 먹고서 정부가 자산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인플레만 벌어지고 생산은 정체되고 네. 사람들은 빈곤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의 대책은 뭐냐? 네. 복지 같은 짓 하지 말고 네. 이 사람 일종의 공급측 경제학자예요. 총수요 늘릴 생각하지 말고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라. 네. 생산 부분을 만들고 다리도 짓고 교량도 짓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기후위기 전환 시점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고 등등 해가지고 네.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라. 네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산을 자극을 해야지 이걸 한 쿠션 먹고서 투자자들이 생산을 늘려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연목구호다. 투자자는 절대로 생산 자체를 늘리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이 사람 얘기예요. 실제로 그 빅파마들 글로벌리 그 굉장히 제약회사들이요. 큰 제약회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경쟁 그 제품 자기네가 블록버스터가 있을 때 경쟁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네. 그걸 만드는 뭐 어떤 벤처 제약회사들의 그걸 사버리죠. 그렇죠. 사버리죠. 네, 사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 예, 폐기시켜버리죠. 폐기시켜버리죠. 예, 폐기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놓고 한참 있다 줘요. 그렇죠. 예. 그러면 4년 있다 돌려주면은 예. 말짱황인 거죠. 뭐 이런 예,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정책. 그다음에 M&A를 해버려. 어떤 예. 특허에 문제가 있으면 M&A를 해서 예. 그냥 흡수해서 가격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예.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기업의 행태를 갖다가 이건 민스키는 아닌데 베블린이 네. 그 부른 유명한 용어가 있어요. 사보타주라고. 네네. 사보타주는 원래 노동자들이 태업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이 잘 안 굴러가게 만들려고 이렇게 생산을 우리말로 하자면 깽판 놓는다가 제일 어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보타지 그러면은. 네. 네. 근데 베블린 얘기가 노동자들만 깽판 놓는 게 아니다. 사보타지 아니라 자본가들도 그 사보타지를 하는데 가령 지금 아주 죽여주는 신약이 나왔다든가 네. 아주 끝내주는 기술이 나왔다든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의 이윤율이 영향을 받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인수합병해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특허권을 사서 폐지해버리든가 네.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생산에 깽판을 놓는 것처럼 자본가들도 생산에 깽판을 놓는다. 네. 그리고 자본가들이 이 투자자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보면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요. 인간의 본성이 이익 추구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익 추구라는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네.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느냐는 거야. 본성이고 근본인데 그렇죠. 기본인데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되게 생겼으면 내 욕망은 저걸 어떤 식으로든지 눌러서 내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인간이 가진 욕망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참 그런 부분이 이 경제학 공부하면서 참 많이 황당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민스키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한
베블린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그 주류 경제학이 아닌 쪽으로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도움되는 투자자분들에게 도움되는 네. 개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끝으로 얼마 전에 요 사람 이 스티브 킨하고 그러니까 네. 이 민스키의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스티브 킨하고 또 마이클 허슨이라고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MMT가 왜곡되고 오해되고 있다라고 해서 성명서를 냈는데 예. 사람들이 MMT를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그냥 은행이 돈 찍어내면 된다로 오해를 하는데 예. 그건 우리가 한 주장이 아니고 그거야말로 벤 버냉키가 한 주장이고 통화주의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바다. 네.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인즉슨 이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돈을 풀렸는데 그 돈이 돌고 돌아서 투자자들, 자본가들 손에 들어오면은 일단 그 손에 들어오면은 생산으로 이게 연결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네.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는 은행이 돈을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늘려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였는데 네. 오히려 지금까지 미국 정부나 각국 정부가 해왔던 일도 그렇고 되어가는 양태를 보면 거꾸로다. 정부는 계속 지출을 갖다가 줄이려고만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수요는 다 은행 가서 꾸어라 그런다. 그 결과 민간 부채는 계속 어마어마하게 불게 되는데 민간 부채가 불게 되면은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꾸어간 민간 부채는 다 자산시장으로 가게 돼서 자산시장을 가치를 올리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민간 부채를 낼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수요가 위축이 된다. 네. 그러면 경기는 침체가 되고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자산시장은 계속 뜨거워지게 되니까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더 커지게 되는데 지금 이게 이른바 MMT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네. 지금 즉시 이런 거를 멈추고 은행 부분이라든가 금융 부분에서의 딜 레버리징을 하면서 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 금융의 어떤 유동성의 공급 같은 거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장해 가지고 실제 생산, 실물 생산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성명서를 작년에 낸 바가 있어요. 이것도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한 19페이지 정도 되나?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 가지고 좀 뿌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네. 있는데 번역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요? 부동산 시장. 예. 한국 부동산 시장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100% 카피 똑같은데요? 싱크로율 100%요. 왜냐하면 예. 개인들한테는 부채를 쓰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채를 써가지고 쓸 돈이 없으니까 자영업자는 지금 다 말라 죽게 생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니까 부동산 자산가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자산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끝없이 돈을 버니까 예. 뭐 양극화는 심해지고. 예. 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 없는 사람한테 임대주택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저가형의 주거 서비스를 해주는 예. 정부 돈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걸 은행 대출로 넣어줬으니. 그렇죠. 예. 자산가들은 더 부자가 되고 예. 실질 서비스는 하나도 없고 예. 개인들은 부채 때문에 소비를 못하고 예. 경제는 더 악화되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한국 부동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 민스키가 얘기한 머니 매니저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화폐 관리자 자본가의 특징이에요. 자본주의의 특징인데 모든 사회적인 자금의 흐름은 은행을 한 쿠션 먹고 지나가도록. 네. 그래서 수익률이 매겨지도록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금융화,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 결과 이제 부동산도 다 그렇게 된 거죠. 네.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해야 될 일까지도 지금 은행에다 다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은행을 통해서 그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 나왔으니까는 그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 부동산이 왜 터진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제가 요거를 2주 전에 저희 그 홍기빈 클럽 채널에서 다뤘습니다만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망할지 안 망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이걸 기획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이미 한 2016년 정도부터 네. 그 중국 그 전체 금융권에서 그 대출이 나간 비율을 보면요. 서비스업, 제조업, 부동산업 세 개를 놓고 비교한 차트를 제가 봤는데 2016년부터 그 서비스업은 거의 지금까지 그대로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저겁니다. 대출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네. 대출 총량이 아니라. 대출 증가율을 보면은
제조업은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폭발적으로 거기 대출 자금이 글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 부동산 쪽 이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네. 지금 한 2% 4% 이래요. 그러니까 대출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긴 하다는 얘기인데 거의 멈춰버렸다는 얘기죠. 네. 세 가지 데드라인을 제시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마이클 허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정부는 이미 한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부동산을 계속 띄웠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래 연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자. 이걸 다 부동산을 금융화시키는 일을 벗어나자라는 걸로 한 2010년대 중반부터 지금 어떤 이 방향으로 가기로 의결을 했다라고 마이클 허슨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이게 성공할지 이러다가 다 엎어지고 난리 날지 그건 모르죠 우리가. 근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이런 식의 방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벌써 4년 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걸로 인해서 경기는 쉽지는 않지만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대출을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시진핑이 어려운 시절이 닥쳐올 테지만 참아라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 돌파되면 진짜 중국이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죠. 아유, 무섭네요, 진짜. 네, 진짜 중국이 무서운 나라. 철인 정치가 실현되는 거지, 일종의. 저희가 보기에는. 예. 시진핑도 자기 종신 집권할 정당성이 확실하게 생기겠네요. 그럼요. 이 고비 뚫으면. 예, 그럼 왜냐면은 한국과 일본이 못 간 길을 뚫은 거니까. 새로운 길을 뚫은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창조적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자, 우리에게는 엔터가 있습니다. 엔터키. 아니 그거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네.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죠. 네, 오늘 재밌게 우리 홍기빈 선생님과 함께 민스키 그리고 또 그의 주요 저서인 Stabilizing on Unstable Economy, 그러니까 불안정한 경제의 안정화? 예.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 이 책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민스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우리 주식 투자 이론하고 똑같이 자꾸 들으시면 젖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이론이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자주 들어주시고 많은 이 내용들을 좀 많이 펼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홍기빈 선생님의 홍기빈 클럽에도 많이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기빈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